사회복지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난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회서비스원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서비스원이 왜 등장했는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공급 현황과 그 문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어떻게 설립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회서비스원이란 무엇인가, 시범사업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첫 번째 기준으로 하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이름입니다. 1919년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 사업이라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건조하게 이 시범사업의 내용을 구성을 보면은요, 먼저 시도에서 설립하도록, 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비를 포함해서 6개월을 운영하는 기준으로 예산 규모가 한 20억가량 되는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본부 인력을 20명 이상을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인력을 320명 이상을 고용을 하라라는 기준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 제공 인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사회서비스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시설, 기관이 포함이 될 텐데요. 일단은 3개 분야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재가센터, 이거는 현재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있는 게 아니죠.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재가센터를 2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간 제공기관 지원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3가지 영역의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그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사업을 하는 광역에 설치된 기관 이름이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법적인 지위를 보면은 광역시도에 설립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공공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도지사가 설립하는 공공법인인데요. 현재는 사회서비스원 법이 통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가지 종류의 법에 근거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출연기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복지부에다 설립 허가를 신청을 하고요. 이 설립 허가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립하는 그런 기관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정부 안에서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볼까요?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추진 체계도를 보면은요, 제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건복지부가 재정 지원을 광역지자체로 하게 됩니다. 광역지자체는 광역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지요. 사회서비스를 만들고,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에 만들어지는 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지원단이 이제 복지부가 지원하는 일들을 좀 특화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서비스원은 이 밑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시설들을,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을 위탁을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공기관이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것을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는 민간 위탁이 아니라 공공위탁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공공기관끼리에 설립하고 위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사회서비스원을 뭐라고 다시 정리할 수가 있는가? 이런 역할도에서 정리를 하자면,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에 설립된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설립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다른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급과 그 다음에 시설기관 운영들을 전담한다. 이렇게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기관으로 지자체가 설립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시설기관을 공공 위탁 운영하고 재가센터 설치로 재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조직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업의 영역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지자체가 설립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기관들을 위탁받아서 하는 공공위탁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하는 종합재가센터 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 혹은 민간 사회서비스 부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 혹은 시도지사가 특별히 더 역점을 두고 싶은 사회서비스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사회서비스원이 등장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으면 합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역사에 없던 공공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전문기관입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2019년에 왜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하고 지자체에 이런 단위를 왜 만들었을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이 어땠고 역사적으로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한 주체인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배경으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 3월에 발행한 문서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럼 그거 뭘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존에서는 가족이 전담해왔던 아이 돌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고령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구성원에 대한 돌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가족 책임만으로 끌어나갈 수 없는 사회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속한 고령화라든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인해서 돌봄의 사회적 필요를 더욱더 확충하는 게 필요하게 됐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까지 우리는 거의 반세기 이상을 사회서비스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필요가 있으면은 계속 민간에게 그 공급과 생산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민간에게 의지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만으로 하기보다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첫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사회서비스가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부문이 된 이상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 설명입니다. 그냥 제도를 만들고 규제를 담당하고 재정을 지급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공이 직접 서비스 질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인프라 확충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두 번째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서비스 질 강화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그 사회복지사 분들이 주로 이제 속해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생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있는 센터나 이용시설 같은 데와는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그쪽은 이미 이제 기관 보조금 방식에 의해서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에 의한 임금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임금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월급제 방식의 임금이 아니라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보편적으로 확장한 보육이나 요양 쪽에서의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는 거의 예측 가능한, 다음 달 임금을 예측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불안정한 고용이고, 그 다음에 시급제 방식의 어떤 방문형 서비스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이쪽의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열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육이라든지 요양 부문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수급이, 그 다음에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까 의심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문의 고용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처우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게, 뭔가 공공이 규모 있는 기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종사자들을 채용을, 좋은 질의 일자리로 채용을 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목표로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거 왜 나왔을까? 이제부터는 공식 문서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사를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담아봤습니다. 우리나라 1950년에 한국전쟁이 있었죠. 이 이후에 한 20년, 30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무엇이었는가? 특히 서비스 분야는 무엇이었는가? 저는 이 하나의 낱말이 설명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회사업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거 사회복지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사회사업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사회사업이라는 낱말이 사회복지 서비스로 바뀐 거는 8, 90년대에 들어섭니다. 사회사업이 사회복지 서비스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념이 그 개념이 지칭하는 서비스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첫 번째 사회사업의 시대. 저희 이제 사회복지계에서는 이걸 1세대 사회서비스라고 하죠. 사회사업의 시대에는 주로 정부, 이 당시 여러분 유명한 말이 뭐냐면 외국의 원조 재원이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보건사회부의 전체 재정보다도 컸잖아요. 이렇게 외국 원조에 기반을 해서 민간의 자원을 의존하고 자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슨 조직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부가 민간에 의존하여서 당시에 절대절명의 과제였던 빈곤, 무위탁 빈민, 가족이 없고 집이 없는 이런 빈민들을 수용하면서 사회복지를 했던 그런 방식의 사회사업이었죠. 그게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활시설이 모태가 됐던 게 저는 그때 나왔다라고 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고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있었던 노인생활시설, 지금의 양로시설이죠. 그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지금은 노숙인 시설이든 불황인시설, 옛날에 불황인시설,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사회사업의 주요한 양상이었고 성격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아주 소수가 이런 사회사업의 대상이 됐던 거죠. 그 당시 이 서비스를 하는 주체를 설명하는 법적인 규정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규정도 없었고 그냥 종사자라고 불렀죠. 그 당시 그게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는 말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게 바뀌기 시작한 게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면서 사회복지사업의 주체를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비영리 민간 조직에게 이제 그런 역할을 준 거죠. 사회복지법인에게. 이게 1970년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970년에 이게 만들어지면서 제도화에 첫 발을 떼기 시작한 게 이때였다. 그 전부터도 우리는 이제 민간 자원 의존형인 사회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회복지사 제도가 만들어진 게 83년 아닙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계속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고 80년대 들어서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사회복지관 사업이 제도화가 되죠. 그러면서 사회복지관 방식이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면서 정부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욕구에 근거해서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이 기관에게,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게 한 이 기관에게 일임하는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는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의 민간 위탁형, 이때 이제 수탁의 주체가 되는, 정부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 의해서 이제 보조금을 받고 수탁 운영하는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이후에 나아가서 다른 비영리 법인들까지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은 저소득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복지관이 전국에 한 각각 400개씩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공급하라는 이런 방식의 이제 기관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활기관도 만들어졌고요. 이 당시에는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했죠. 복지관도 설립을 하고 자활센터도 건립을 하고 사회복지기관, 시설기관을 통틀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90년대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에 정부가 건립한 부분이 가장 많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가장 많이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됐다가 이제 점점 사회가 바뀌고 2000년대 들어서 세 번째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비용 지원 방식으로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뭐냐면 대상층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소득에 의해서 무위탁 빈민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의 서비스를 하다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호적인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는 욕구를 기준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제도화를 하게 됩니다. 보육이 그러하고요. 장기요양이 그러하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그러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비스를 늘리게 됐을 때 기존의 민간 위탁형이라든지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정부가 한 방식은 기관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이런 이용자 비용 지원 방식으로 서비스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급은 어떻게 했느냐? 공급은 누구나 와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을 모집해서 이용자 계약을 맺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달해주는 이런 사회서비스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비용 지원형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의 제도화가 2000년대 중반 21세기 사회서비스를 대표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생활시설 중심의 서비스였다가 이용시설 중심으로 넘어갔다면 이제 비용 지원 방식에는 세 개 분야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생활시설과 요양시설이 그러하죠. 그 다음에 이용시설, 주간보호센터가 그러하죠. 그 다음에 방문 서비스 기관이라는 예전에 없던 방문형 재가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그렇고 그 다음에 방문 요양기관이 그러합니다. 뭐냐면 이용자를 직접 가서 그 집에서 서비스를 하는, 이전에는 뭐 자원봉사자가 방문한다든지 사회복지사가 방문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용자가 시간 단위로 구매를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서비스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서비스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걸 이용자 규모, 그 다음에 제공기관 규모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사회복지사들의 머릿속에 사회복지 혹은 사회서비스 하면 이 2세대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용자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서비스에서는 이 2세대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3세대 사회서비스가 그 양적으로 아주 막대하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시설별로 유형별로 구분해서 제가 개수를 보여드리고자 만든 겁니다. 시설 유형으로 하면은 우리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생활시설에서 이제 노인, 아동, 장애인, 기타 이렇게 해서 많이 나뉘고 있는데요. 생활시설, 이용시설, 바우처기관 이렇게 합쳐서 보면 이 보건복지부가 보통 사회복지 시설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로 나눠서 이 예를 들고 있는 시설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보통 58,974개, 그러니까 한 6만 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복지 시설로 어린이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장기요양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이 반영돼 있는 39,000개, 약 4만 개 정도를 여기서 빼버리면은요, 어떻게 돼요? 6만 개에서 4만 개를 빼면 2만 개 정도가 여러분들이 익숙한 2세대 사회복지 시설들이다라는 부분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규모들이 얼만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기관은 워낙 소규모고 주로 방문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보고 있다면 한 9,000여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정 지원 방식으로 보면은 이제 사회보험 방식이 추가가 되죠. 노인 장기요양 시설 같은 경우 사회보험 방식이니까요. 여기서 5,000개 이상의 장기요양 시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000개 정도의 재가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간보호와 그 다음에 방문형 서비스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죠. 자, 재정 지원 방식으로 보면은 기관 보조금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 시설들 2만 개가 약간 안 되는 시설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비용 지원 방식, 즉 서비스 판매 조직들인 거죠. 이거는 질서가 다릅니다. 보통 기관보조금 방식에서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 요금을 받더라도 실비가 많고 뭐 이런데요. 여기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판매해서 그 요금을 받아서 기관 운영과 그 다음에 그 기관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데들입니다. 그런 곳이 지금 72,500개 정도가 됩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과 요양이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은요, 바우처 기관을 여기다 넣어서 얘기하면 상업화된 질서, 즉 판매에 의존하여서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이 우리나라에 8만 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기관보조금 방식 이런 게 2만 개입니다. 이게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지난 10여 년 사이에 사회복지의 지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옛날 사회복지를 떠올리면서 지금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통계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거를 정말로 강조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요, 보통 기관에서 만나는 사례관리, 자신의 클라이언트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맡은 사업,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 이거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는 제도의 산물입니다. 제도의 산물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바뀌는 제도, 그 다음에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바뀌는 제도에 민감하지 않고는 좋은 사회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자 역시도 그런 제도적인 맥락에서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욕구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 제공기관. 이 막대기를 보십시오. 사회복지 시설, 전체 어린이집을 빼버린 나머지 시설들입니다. 제공기의 사회복지 시설들, 그 다음에 제공기관의 수로 하면은 사회복지시설, 전자바우처, 지역아동센터, 장기요양, 보육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를 보면은 또 보육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으로 장기요양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바우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봐도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주 인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럼 우리 거가 이만큼이네 이러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사회복지라는 겁니다. 이게 다 사회복지가 되는 거고, 사회복지사가 왜 장교양 기관에 없습니까? 장교양 기관에서 사무국장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모니터링 역할도 하고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 제공 인력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새롭게 제도화된 직업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급 주체가 누굴까요?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집과 장기요양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0~5세 아동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장기요양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장기요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편화된 서비스 안에서 급작스럽게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진입장벽을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 많이 낮춰서 이제 개인들도 다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개인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공급 주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이런 사회서비스 시장을 만든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 주체별로 보면 이 회색이 개인입니다. 제가 왜 사회서비스는 개인 자영업 이렇게 붙였습니까? 이건 개인 자영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80% 이상들을, 그러니까 개인 자영업, 개인이 창업한 방식의 기관에게 전담시키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어린이집과 장기요양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 굉장히 이용자를 확보해서 이 상업적으로 판매를 해야 수익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를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와 규칙들이 현장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판매를 잘해서 수익을 높여야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제도화해 놨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작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규모의 보육시설,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 다음에 초기에는 방문요양은 3명의 요양보호사만 확보하면 방문요양이 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15명으로 늘어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시설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작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그 작은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용돼서 또 제공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논리와 상업화된 사회서비스 규범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기관도 많고, 그 다음에 기관이 천차만별이죠. 예를 들면 요양시설도 9명 있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는가 하면 200명이 있는 요양시설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격차가 크고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라든지 서비스 질 관리도 굉장히 어렵고, 기관 간, 지역 간의 서비스 질의 격차가 높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돌봄들, 21세기에 보편화된 보육과 요양 부분에서의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용아동 기준으로 50%까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의 어떤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제도화돼 있죠. 요양시설은 그렇지 않고요. 공공인프라의 비중은 지금 가장 후발주자인 장기요양이 가장 작습니다. 장기요양이 이제 1%.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영리나 개인이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쪽은 이 부분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와 같은 부분들도 국공립이 많이 있죠. 공공 부문이. 자, 이제 이게 이제 공급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앞에서 제가 이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사회사업,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회사업 때는 주 제공 인력이 종사자라고 불렸죠. 2세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3세대 사회서비스에 와서는 사회복지사 외에도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제공 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제도 유형을 보면은 이제 거주시설, 이제 생활시설이죠. 우리가 얘기한 생활시설들, 이용시설들 이렇게 1세대와 2세대 지금도 있습니다. 누적적으로 우리 사회서비스가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요. 근데 21세기에 나타난 서비스들을 볼까요? 바우처 서비스라든지 보육이라든지 보육은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확대된 게 21세기니까 장기요양이라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이름의 사회서비스 인력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분들 수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사회복지사가 하거나 자원봉사자랑 같이 했던 이걸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는 특정한 교육을 따로 받으시고 따로 자격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본인이 속한 어떤 특정한 그 양식의 사회서비스 안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전체 사회서비스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용자 중심으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사회서비스 인력이 속해 있는 제도 유형들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이라든지 고용의 문제점들은 각각이 다 천차만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 고용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소위 이제 기관보조금 방식에 의한 제도 유형입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통계라기보다 이제 제가 어떤 연구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략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월 평균 근로시간이 깁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활시설과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이용시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교대제. 사회복지사들의 교대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장시간 근로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월급제 비율은 호봉제 기반으로 해갖고 56%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준수하지 않는지의 여부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별 격차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형별. 똑같은 일을 하는데 A 유형에 속해 있는 사람과 B 유형에 속해 있는 사람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다른 경우 이런 게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어떤 그 고용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으로 보면은 월임금 평균이 사회복지사 임금이 이제 이 정도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이 방식에 있는 이런 보조금을 받는 기관 안에 있는 요양보호사라든지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분들의 월임금은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이런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근데 제도 유형 두 번째,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기로는 21세기형, 사회서비스 시장형, 여기는 좀 열악합니다. 장기요양제가나 바우처 기간에 여기에 임금 가이드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장기요양,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재가 서비스 기관 유형별로 수가의 몇 프로까지를 임금으로 지급해라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저는 임금 가이드라인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거기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다 섞어가지고 그만큼의 비율을 맞추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을 임금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고용주 하고의, 그러니까 시설장이죠. 시설기관장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각각의 임금이 결정이 되고요. 그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명 한 명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똑같이 뭐 경력에 의해 가지고 채용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계약이 다 다른 경우가 있고 근데 고용의 결정 권한이라든지 선발권은 전부 다 그 개인들한테 있는 겁니다. 70~80%가 되는 개인들이 고용주들이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종사자 수는 훨씬 많습니다. 43만 명, 43만 명가량이 되고 바우처 기간 11만 명가량이 되고 여기는 이제 보육은 빠졌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실은 근무 시간이 이거 방문형 서비스가 주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서비스의 유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무 시간이 작습니다. 이분들은 시간당 시급제 방식으로 많이 임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월급제 비율은 이렇게 작다라는 부분들을 여기 안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 선생님들은 조금 다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시급제는 아닙니다. 근데 직접 제공 인력은 시급제로 이렇게 되고 있고 4대 보험률도 앞에 제도 유형 첫 번째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사회 서비스 분야의 고용의 과제, 고용의 질, 처우 개선을 한다 그랬을 때 이걸 조금 나눠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서비스, 특히 돌봄직 고용의 낮은 질이 얼마나 낮느냐. 이거는 지역부의 고용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2019년 하반기 통계가 월 평균 임금이 266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이 40.7시간이었는데요.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돌봄 분야를 다 통틀어서요. 평균을 했을 때 월 평균 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이게 반이 안 되죠. 예, 반이 안 됩니다. 상당히 낮은 겁니다. 주당 근로시간도 짧고요. 그랬을 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돌봄 서비스의 일자리 자체가 그런 식으로 설계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분야별로 나눠 있죠. 종합사회서비스업에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이게 아마 우리 사회복지사들인데요. 이 통계에 의하면은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왔던 것보다는 이 통계가 조금 더 작죠. 많이 작죠. 명목임금이 186.9만 원으로 나오고요.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나옵니다. 근속기간 짧은 거 보세요. 근속기간도 짧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표도 상당히 나쁘다고 보거든요. 상용직 비율은 높지만 이게 나쁘다고 보는데 돌봄이나 보건서비스 종사자들은 이보다 더 나쁩니다.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는 실제로 우리의 처우 개선 전체가 다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사회복지사들보다 훨씬 더 취약한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를 공급하고 있다, 생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근속기간이 더 짧고 상용직 비율이 우리 사회복지사보다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서비스원의 현황과 발전 방향.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문제는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공기관이 지나치게 개인 자영업에 치중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체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첫 번째고요. 이렇게 불안정한 고용으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과연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서비스 인프라에 대해서의 뭔가 안정성도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제공 인력들의 일자리의 질도 높여야 된다. 그렇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제도 자체를 바꿔야겠네 라는 말도 맞습니다. 제도 자체가 크게 변해야 되고 수가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바뀌어야 될 게 많은데요. 그것을 하나씩 바뀌는 것과 병행하여서 실제로 이제까지 거의 70년 가까이 민간에게 맡겨오고 약간의 돈을 주면서 민간에게 맡겨왔던 정부가 크게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고 참여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는 한 제도 변화를 가져온다고 뭐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현황을 보면은요, 여러분 사회서비스원은 광역 단위에 만들어지는 뭐 본부 인력 20~30명 단위의 하나의 그 기구잖아요. 그런 기구기 때문에 이 기구는 지금 현재 10개의 시도에서 설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이제 서울, 대구, 경남, 원래 이제 경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설립 등기 기준이거든요. 2020년에는 이제 7개 지역이 추가가 돼서 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020년이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사회서비스라는 게 다 알다시피 이게 대면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 좋은 대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드는 작업인데 대면 서비스를 강력하게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었던 거죠. 20년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근히 이런 단위만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위만 만들고 이제 정부는 이게 국정과제 17번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가 시범사업에서 이제 사회서비스 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 3개 지역이 추가가 되고 2022년에 마지막 3개 지역이 추가가 되면서 전 지역에 사회서비스 원이라는 기구가 광역이 그 지역 내에서 사회서비스의 어떤 공공 인프라를 조금 더 늘려서 공공 위탁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재가 부문에서 뭔가 월급제 고용도 가능한 이런 식의 재가 사업을 하는 공공 재가 센터들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사업을 하는 책임 주체가 되는 거죠. 이런 본부가. 이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사업 현황을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보육과 요양 몇 개였어요? 보육이 한 4만 개, 그 다음에 요양이 3만 5천 개였죠? 여기 몇 개입니까? 많은커녕 100개도 안 됩니다. 아주 몇십 개밖에 안 돼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미미한데요. 뭐 출발이니까 이렇게 미미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공기관들이 공공 운영을 하고 공공 공급을 하는 것들이 지금 보육이나 요양이 인프라가 개인에 의해서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옥석이 막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아니면은 보육제도들도 점점 서비스질을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서비스질을 계속 강화해 가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서비스들을 계속 공급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들은 문을 닫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일이 불가피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공공부문을 꾸준히 늘리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서비스질을 높여나가는 그 행보에 발맞출 수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해서 공공위탁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비스 공적 공급 이런 종합제가 설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미약하지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참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셔야 될 게 여러분 그동안 보통 민간에게 이렇게 센터식으로 사업을 막 맡기고 중앙정부가 그 다음에 이제 나몰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광역에서 자구지책으로 광역 단위의 지원단 같은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원단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고생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보기에는 몇 개의 지역 광역 사회서비스원은요 지원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흡수해서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식의 지원단의 역할을 하는 이런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서울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구상을 하면서 어떤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라든지 뭐 대체인력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지역들이 보입니다. 저는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거는 표준화되어 있거나 모형화된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우리의 목표, 사회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고 인프라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아웃컴, 즉 질 높은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광역 단위의 고민이 녹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의 가장 취약한 부분, 자기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저는 하는 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왜 이런 거 하는데 여기는 안 하냐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들은 각각의 지역의 판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의 발전에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인력 현황을 볼까요? 여기 보면서 저는 세세하게 보실 분들은 나중에 보시고요. 저는 목표도 지금 못 채웠습니다. 목표도 못 채워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고용이 막 더 해야 된다. 사업이 지금 더디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중첩적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체가 드라이브를 세게 걸지 않으니까 느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세게 달리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 받쳐주는 부분들도 있고 뭐 지금 객관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회서비스원 인력과 관계돼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인력 채용한다라고 했을 때
현장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지원해서 사회서비스원에 가서 지역의 어떤 공공성을 높이는 진짜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공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다시 한번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확충하는 일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서비스는 많이 일했으면 좋겠고,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제 그냥 지역사회 어느 좋은 지역사회복지기관에 들어갈까, 취업을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에 몇 명이 시험 볼래, 뭐 전담공무원 몇 명이 볼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도 하나의 취업처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늘어나고 이런 다양한 방식의 시도들이 사회복지를 다양한 경로로 발전시키는 게 우리에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 차원에서는 공적 공급을 통해서 서비스와 고용의 질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공공인프라를 투자한다는 거는 비용을 개인이 투자해서 그 투자 비용을 상쇄하고자 하는 방식의 사회서비스, 시장 방식의 서비스 안에서 공공인프라 투자가 된다면은 사회서비스 고용과 질의 재정 투자가 됨으로 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급제 고용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재가 부문에서 월급제 재가 노동자 모형을 만들어서 월급제로 고용을 했으니까 시급제에 묶이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 공급 방식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배 방문이라든지 팀제 돌봄이라든지 또 긴급 돌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 수요가 온다면 그 부분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식의 그 월급제 재가 노동자 모형을 통해서 지역사회 재가 서비스의 모형들을 시도하면서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개 채용과 정년 고용 방식,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노동조합이 있음으로써 저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아름아름으로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경쟁을 하고 정식으로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 고용을 보장받고 그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내고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 운영이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원 소속 기관들에 정착됐으면 좋겠다. 정착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차원은 분권화 차원입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은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늘 지자체의 역량을 얘기한다거나 지자체에서 누가 하냐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늘려서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지도적인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하나의 전문 단위로서 사회서비스를 경험하고 공급하고 연구하는 이런 역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서울이나 경기처럼 사회복지나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전문 연구단위, 연구기관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또 연구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서비스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한 모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역에 맞게 연구가 되고 개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지역의 사회서비스 역량이 축적이 되고 전문화된 단위로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돌봄창구, 돌봄 SOS 창구, 찻동 이런 게 뭐예요? 보편화된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 필요 이 부분들을 수렴하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수렴했다면 그걸 어떻게 지역에서 전달할 것인가 이거에 지역의 손발이 돼줄 수 있는 공급기관을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수요와 이용자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재편하는 일도 저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직접 만든 기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필요하면 거기에 뭔가를 덧붙일 수도 있는 거고 기존의 것들을 기능을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존의 것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실험들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사업화된 각각의 서비스 기관 유형별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의 하나의 혁신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식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실험들이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의 전문 역량이 이 안에서 강화가 되면서 통합성이라든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새로운 혁신이 도모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하고 이러면서 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회서비스원의 이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